KBS 열린 토론.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 배종찬입니다. KBS 열린 토론 매주 월요일 여야를 대변하는 네 분과 함께하는 여의도 내변인들로 여러분들을 만납니다. 어제 검찰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54일 만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체포 구속된 뒤 재판에 넘겨지게 됐는데요. 이번 검찰의 결정에 대해 여야는 잘못된 부실 기조라는 여권의 입장과 단죄의 시작, 사표를 기정이라는 야권의 입장이 엇갈린 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열린 토론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재판 쟁점을 점검해보고 이어서 여론조사로 보는 설 민심도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치열한 토론 속에서 더 나은 세상을 찾아갑니다.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네 명의 대변인들이 함께하는 정치 현안 토크, 여의도 내변인들. 오늘 함께할 네 분의 논객 소개합니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광재입니다.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나오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전애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자리해 주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강전애 변호사입니다. 조기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도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기현 변호사입니다. KBS 열린 토론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 9730으로 의견 남겨주실 수 있고요. 단문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할 수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와 주시고 구독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서 이제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윤석열 대통령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네 분께 먼저 총평부터 짧게 여쭤보고 구체적인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박경미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보셨는지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기소됨으로써 수사를 받는 피의자에서 재판을 받는 피고인으로 바뀐 거죠.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당의 입장도 그렇고 내란 수괴에 대한 단죄가 이제 시작되었다고 총평하겠습니다. 예. 네. 검찰은 이미 김용현 등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들을 구속 기소했죠. 윤석열이 내란 종범들의 공소장에 내란 우두머리로 명시돼 있는데 만약 구속 기소되지 않았다면 내란 종범은 구속 기소, 내란 우두머리는 불구속이라는 자기 모순이 되었겠죠. 적어도 그런 모순을 피하고 정합적인 판단을 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관재 대변인께서는요? 대단히 참담했습니다. 보수 정당에서 배출한 대통령이 2번 연속 지금 탄핵 재판을 받는 것도 아쉬운 일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 처음으로 이제 형사 재판까지 받아야 되는 상황이 대한민국 현대사에 상당히 불행한 한 장면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굉장히 아쉬운 부분을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충분히 불구속 수사로도 가능한 일이었는데 네. 굳이 이렇게 구속 기소했었어야 하느냐. 특히 이 검찰이 공수처가 전달한 것을 받아서 그냥 기소만 하는 수준으로 구속 기소가 이루어진 셈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흠결을 재판을 받는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해 왔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관련해서 조금 더 깊은 고민이 있었어야 하는 것 아닌가. 특히 설을 앞두고 이 국론 분야에 네. 굉장히 심각한 시기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참 아쉬웠습니다. 법조인 두 분께는 이 질문을 그러면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조기현 부위원장께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했던 검찰총장이죠. 심우정 검찰총장이 구속 기소 또는 석방 후 보안 수사라는 두 가지 선택 중에서 하나는 이제 불구속 기소, 하나는 구속 기소가 되겠죠. 구속 기소를 선택한 가장 큰 이유 뭐라고 보시는지요? 애초부터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고 봅니다. 당연한 수순이었고요. 구속
기소 외에 물론 검사장 회의를 소집해서 신중한 판단을 하는 모습이 필요는 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누가 봐도 구속 기소에 다른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구속 기소 말고 석방후 보안 수사 말씀을 하셨는데 석방후 보안 수사라는 것은 이번 중앙지법의 결정 취지와 맞지는 않죠. 그러니까 공수처법 규정 취지상 공수처가 기소 요구 결정을 해서 이첩한 사건을 보안 수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게 중앙지법 판단이었기 때문에 구속 기소 아니면 그냥 불구속 기소였던 거죠. 그러니까 뭐 석방 후에 보안 수사라는 건 검찰의 원래 선택지는 아니었을 겁니다. 근데 검찰 대다수의 입장도 당연히 구속 기소 입장이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미 주요 임무 종사자 10명에 대해서 검찰 스스로가 구속 기소를 했는데 그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인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 기소하지 않고 수사를 한다? 아니 뭐 불구속 기소한다? 이거는 본인들이 한 수사와도 지금 맞지 않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입니다. 네. 강 변호사께서는요. 저도 검찰에서 구속 기소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굉장히 좀 정치적인 판단들도 들어가 있다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문제는 지금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이 누더기 수사권이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민주당이 강행 처리해서 만든 공수처라는 기관이 제대로 된 수사권, 내란죄에 대한 직접 수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과 검찰에게 이 사건을 달라고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첩 요구권을 행사를 했고, 그리고 공수처법에 따르면 결과적으로 공수처가 수사를 했을 때 그 다음에 검찰은 기소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검찰이 공소장을 작성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뭐 간단한 보안 수사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뭐 체포를 구속을 열흘씩 연장을 하면서까지 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라고 지금 법원에서 본 것인데 저는 굉장히 좀 위험한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점일까요? 지금 내란죄에 대해서 결국 검찰에서는 수사를 하지 못했고 그리고 공수처 역시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라든지 직접 수사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기에 대해서 직접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경찰도 초반에 잠시 수사를 하다가 그걸 공수처로 다 넘긴 상황이거든요. 그럼 이게 법원으로 갔을 때 공수처와 검찰에서 넘긴 부분들에 대해서는 위법 수집 증거로 수사 배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검찰이 구속 기소를 할 것이라고는 생각했습니다만 원칙으로 돌아가서 이거는 사실상 경찰에서부터 수사를 다시 하고 검찰이 기소를 했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공수처가 뭐 며칠 안 하고서는 본인들의 수사 역량이 부족하다라는 국민들의 지탄이 있으니까 검찰로 바로 넘겼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수사기관 간의 어떠한 알력 다툼이라는 것이 이 실제로 이 실체를 파악해야 된다는 이거는 여야 없이 그리고 모든 국민이 알고 싶어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처벌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인가? 검찰이 전 자신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란죄만 기소했어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에 대해서는 기소하지 않았고 계속 수사하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본인들이 이 두 가지 사건이 맞물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것이 인정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조금 변호사 설명 조금 듣고 박경미 대변인으로 가겠습니다. 그 주장 체포영장 신청 때부터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적어도 뭐 절차 위법 주장은 어떤 피고인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소한의 수사에는 응했어야죠. 최초 소환 요청부터 3회 불응했고요. 당연히 그러면 형사소송법상의 체포영장 발부 요건이 됩니다. 체포영장 신청해서 발부했죠. 거기에 이의 신청하지 않았습니까? 공수처의 수사권, 관할권, 형사소송법 적용 문제 등 위법 주장했지만 서부지방법원 이의 신청을 맡은 담당 판사가 하나하나 조목조목 위법이 아니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체포영장 연장 신청 또 했죠. 그리고 중앙지법에 그러니까 서부지법이 관할 위반이라고 하면서 중앙지법에 체포 적부심 청구했는데 또 기각됐습니다. 구속영장 신청이 있었고 영장 실질 심사까지 있었습니다. 위법이라는 판단 어디서 나온 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측의 다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죠. 우리 사법체계에서 적법 절차 원칙이 다 지켜졌다고 판단한 거고요. 이번에 구속영장 연장 기한 신청도 불어는 됐지만 그게 지금까지 절차 위법의 판단이 아닙니다. 공수처의 수사권한이 있었으니까 공수처에 수사한 거를 검찰에 넘기면 공수처법 취지상 검찰이 보안 수사를 할 수 있는 근거는 없으니까 바로 기소하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공수처는 수사했고 검찰은 기소해라. 이거에 대한 판단이지. 알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절차에 위법이 있다는 판단은 어느 뭐 법원에서든 어느 사법체계에서 나온 적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반복적인 주장만 네.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박경민 대변인. 그 사실 기소를 하고 나면 더 이상 수사는 못 하잖아요. 공수처에서 수사가 이루어지긴 했지만 대면 수사 한번 못 했고, 그러니까 검찰에서 보완 수사를 할 수 있었다면 더 좋기는 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속 기소를 한 이유는 우선 첫째, 그 김용현 공소장에 윤석열이 더 많이 등장하고, 그 김용현 공소장이 윤석열 공소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충분한 증거가 일단 확보되어 있었다. 그리고 둘째,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시도한다고 해도 지금까지 비협조적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행태에 비춰볼 때 수사에 협조할 가능성은 지극히 낮았겠죠. 예. 그리고 셋째, 또 풀어주면 당연히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죠. 그러니까 군 사령관 등 그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 10명은 이미 구속 기소됐지만 그 아래 군의 실무자들도 있고, 또 무엇보다 그 국무위원들은 김용현을 빼고는 다 자유인으로 있으니까 윤 대통령이 입맞추기를 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니까 심우정 총장, 윤 대통령이 임명한 신복인데도 그런 결단을 내린 거고요. 사실 네. 어제 회의 소집 전에 이미 결론을 내린 상태였을 것으로 검사장 보이는데, 예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근데 그래도 이제 형식을 갖추느라고 아마 전국 고검장, 지검장 회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알겠습니다. 그렇게 보기에는 검찰에서 공수처에게 사건을 빨리 넘기라 이렇게 했었던 부분들, 그리고 연장 신청을 2번 하지 않았습니까? 본인들이 이미 뭐 공소장 거의 다 써놔 있다 이런 식으로 할 거면은 바로 기소할 수 있는 것이었거든요. 그리고 증거인멸의 우려도 지금 박경미 대변인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공수처에서 대통령에 대해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면회도 금지하고 서신도 금지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도 다 해제해 버렸잖아요. 공수처에, 그리고 그 이후에 검찰에선 더 이상 그런 거 신청하지도 않았거든요. 이제 그러한 우려는 어느 정도 해소됐다라고 본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경민 대변인. 전 뭐 현재 단계에서는 지금 진행되는 재판 절차를 부인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현실적으로. 그런데 처음부터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수사권과 관련해서 이 공수처의 수사권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었고, 그 수사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었던 거잖아요. 그리고 첫 단추를 잘못 깨면 계속 꿰다 보면 뭐 끝에 가서는 어그러진 거 알게 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이재명 대표 그 법원에 가시면서 단추 코트를 잘못 깨셔갖고 그거 봤잖아요. 그분 어떻게 합니까? 다시 풀렀다가 처음부터 다시 꿰서 맞춘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첫 단추를 잘못 꿰다는 문제점은 이게 지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앞으로 그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윤석열 대통령 측은 이런 수사권과 관련한 것, 뭐 영장 발부라든가 이런 절차적 흠결 때문에 공소 기각이 돼야 된다라는 전략을 계속 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런 문제가 있었음을 인지했다면 예. 경찰이 수사를 했었어야 한다는 게 맞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계속 뭐 그 이야기는 반복이 되고 있으니까요. 조기현 부위원장께 궁금한 것이,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소장 100쪽이 넘는 분량이라고 합니다. 이제 기소를 하게 되는 것인데, 검찰로서는 이제 추가적인 수사 없이 이렇게 되면 이제 재판으로 가는 것인데, 그동안 이제 군경 관계자의 증언 또 물적 증거를 수집하고 수사는 했습니다. 이제 이제 언론 보도상에서 나오는 내용도 그러면 이게 충분하게 수사가 된 거냐, 이렇게 진행을 해도 괜찮은 거냐, 이런 지적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내란죄의 협의를 입증하는데 수사는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예. 뭐 일단 조직범죄 같은 경우 통상 이게 형사 사건에서 보면요, 공범관계라든가 뭐 내란죄는 특수성이 있는데 공모 공동정범, 그러니까 여럿이 하나의 범죄를 실행하기 위해서 공모해서 실행하는 범죄의 경우에도 주범은 맨 마지막에 수사하고 나머지 공범들을 하나하나 이제 수사에 가서 최종적으로 주범이 한 지시라든가 실행행위가 맞는지 공범들이 한 진술을 통해서 맞춰보는 과정으로 갑니다. 이 사건도 사실 마찬가지여서 중요임무 종사자 10명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진술, 뭐 직접 증거 이런 게 다 확보돼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 검찰이 하려고 했던 것은 윤석열 대통령을 소환해서 그 중요임무 종사자들의 진술에 대해서 어떻게 진술하는지를 피의자 신문을 통해서 맞춰보는 과정을 했을 겁니다. 아마 예. 이제 그게 불발된 것뿐이어서 지금 확보된
증거만으로 충분히 유죄 입증 공소유지가 가능하다고 보여지고요. 이미 네. 다 공개돼 있지 않습니까? 국회 기능정지 또 선관위 기능정지 헌법기관의 기능정지를 시키려는 국헌문란 목적의 이 행위 자체가 내란죄인데 뭐 핵심적으로 국회 기능을 중지시키기 위해서 국회의원 체포 지시했다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하고 있지만 곽종근, 홍장원 국정원 1차장 수방사령관 등 4명, 5명의 증언이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고 알겠습니다. 국회 검찰 수사에서 반복적으로 일치하고 이러면 다른 추가적인 증거 없이도 체포 지시, 국회 기능정지라던 것이 어느 정도 소명이 됐기 때문에 내란죄 우두머리의 유죄 그 인정을 위한 공소유죄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대통령이 검찰에서- 대통령이 직접 진술이 없다 하더라도 그동안 수사해왔던 군 관계자들과 이제 맞춰보면 된다는 건데 강선희 위원께 궁금한 것은 지금 검찰이 이야기하고 있는 5가지, 6가지 혐의 중에서 가장 쟁점이 될 부분, 핵심이 될 부분은 어떤 건가요? 일단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느냐. 일단 비상계엄이라는 것은 대통령에게 헌법상 그 주어져 있는 권한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다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 이게 대법원 판례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나오는 최상무 그 당시 기재부 장관에게 줬었던 비상입법 기구를 만들라는 쪽지 네. 그리고 뭐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라고 이야기한 진술들 이것들이 문제가 되는 것이 헌법기관인 국회 그리고 선관위도 역시 헌법기관 아니겠습니까? 이 2가지 기관을 무력화한다는 것이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지금 쟁점적으로 보는 것이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김용현 전 장관은 최근에 탄핵심판 과정에 있어서 증인으로 출석을 했지만 대통령과 비슷한 형태의 이야기들을 했어요. 그런데 곽종근 사령관이라든지 조지호 경찰청장 이런 사람들은 예. 대통령과 완전히 반대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이 탄핵 심판에 있어서도 증인으로 나오겠지만 이 형사 사건에 있어서도 본인들 역시도 피고인의 신분이기도 하고요. 이분들도 나와서 증언을 하게 될 것인데 그 과정에서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과의 그 관계에 있어서는 굉장히 치열한 다툼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사권에 대한 문제, 내란죄로만 기소를 했는데 공수처와 검찰 같은 경우엔 내란죄에 대한 직접 수사권이 없다는 네. 말이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전제 조건으로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다투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국회에서도 지금 국정조사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박형미 대변인께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에 연이어 이제 출석을 합니다. 이진우 수방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에게 계엄 선포, 계엄 해제 결의를 위해 국회에 모인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윤 대통령이 없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이미 구속 기소돼 있는 곽종근, 이진우 사령관 등 관련자들이 이제 지시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발언이 엇갈립니다. 이걸 어떻게 보시는지요? 글쎄요, 그러니까 그 이진우 또 여인영, 곽종근 사령관, 또 조지호 경찰청장, 홍장원 예. 차장 등의 여러 그 진술을 보면 그것들이 그 시실과 날실로 직조되어서 어떤 탄탄하고 촘촘한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에 반해서 이제 윤 대통령 혼자서 혹은 그의 장단에 맞추는 김용현 정도가 이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어디가 진실일까요? 그러니까 다수가 만들어낸 다수는 거기서 굉장히 그러니까 일관성이 있고 그거는 정말 탄탄하게 그 짜여진 그런 진실로 보이는데요. 그 국민들께서 저는 금방 판단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다수가 만들어내는 진실과 윤석열 대통령의 거짓. 그러니까 사실 사령관들이나 또 차장이나 그런 사실을 왜곡할 이유도 없고 또 그로 인한 실익도 없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거는 명백하다고 보여집니다. 참 이 그 변론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발언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정말 그 후한무치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러니까 참 요즘에 전 국민이 그 계엄 스트레스로 우울한 겨울을 보내고 있잖아요. 근데 그 현재 변론을 보면 그 블랙 코미디로 그 썩소를 짓게 하는 일이 많은데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의 궤변에
김용현 전 장관이 장단 맞추는 장면 같은 것도 너무 웃기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요즘에 사실 뭐 영화도 드라마도 콘서트도 다 팔이 날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영화보다 더 영화 같고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틱한 알겠습니다. 이제 그런 현실 때문에요. 네. 민주당에서는 상당히 또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나 또 김용현 전 장관의 발언에 대해서 상당히 주목받고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끌어내라고 한 것이 의원이 아니라 요원이다. 또는 나중에는 인원이라고 발언하지는 않았느냐. 이게 상당히 쟁점화된 모습인데 정광재 대변인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최초 발언은 곽종근 사령관은 요원이라고 했다는 것은 명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추가 질문 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을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되다 보니까 곽종근 사령관이 후술한 이야기들은 의원들을 끌어내라라고 지시를 받았다라고 한 것은 명확한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용현 전 장관이나 본인들에게 유리한 입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진술을 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증인신문을 했던 네. 건. 근데 곽종근 사령관의 국회 국정조사에서 발언이나 본다면 어떤 것이 진실에 더 가까운지에 대해서는 결국엔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분들이 판단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뭐 국민 여러분께서 이 이야기가 요원이었냐 의원이었냐 이렇게 판단한 거 이거 여론도 전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결국에는 전후 좌우 사정을 살펴봤을 때 헌법재판관분들이 사실 재판이라는 거 왜 봤습니까? 피고인과 원고인이 각기 다른 이야기를 하는데 누구의 말이 사실에 부합하느냐를 재판관들이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에 있는 논란보다는 그 헌법재판관분들의 판단을 우리가 지켜보고 기다리면 될 것 같다는 네, 제가 생각이고요. 궁금해서 여쭤본 것은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의원으로 많이 받아들입니까? 요원으로 받아들입니까? 근데 그거는 우리 당에서는 대통령의 방어권 행사 차원에서 네. 이야기한 것이라고 했으니까 제가 공식적인 워딩으로는 하고요. 그리고 2월 6일인가요? 곽종근 전 사령관이 증인으로 신청이 돼 있어요. 네. 그 증인 신청된 분이 해당 재판정에서 하는 이야기를 판사분들이 헌법재판소에서 예. 이야기를 하겠네요. 그렇죠. 그 알겠습니다. 당연히 물어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또 하나 상당히 또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조기현 부위원장에게 여쭤보면 계엄 당시입니다. 최상목 당시 기재부 장관에게 주었다는 비상입법기구 쪽지 관련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윤 대통령은 준 적도 없고 나중에 계엄 해제한 후에 한참 있다가 언론에서 이런 메모가 나왔다는 기사를 봤다. 반면 이제 지난달 국회에서 최상목 당시 장관이 한 발언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저를 보고 참고하라고 하니까 옆에 누군가가 제게 자료를 줬다.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그 요원인 인원 뭐 이런 주장도 그렇고 네. 그 최상목 그 기재부 장관에게 직접 줬냐 안 줬냐도 이제 그냥 보면 피고인의 진술하고 다른 이 관련자의 진술이 엇갈리는 것처럼 보이죠. 그럴 때는 어떻게 판단하냐면 그 피고인의 진술에 반하는 공범 내지 참고인의 진술이 일관되느냐 아니면 그리고 또 다수가 피고인의 입장에 반하는 진술을 일치한 취지로 계속 진술하고 있느냐 예. 그리고 피고인의 주장에 반하는 진술을 하는 사람이 허위의 진술할 동기가 있느냐 그리고 물증이 있느냐 이런 거 보면 됩니다. 지금 인원 요원 논란은 그냥 코미디죠. 말도 안 되는 건데 왜 그거에 자꾸 붙여서 대통령이 그런 주장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지 모르겠고요. 뭐 체포 지시 같은 경우에도 이미 사실로 확정할 수 있을 만큼 많이 나와 있고 비상입법기구 쪽지 같은 경우도 최상목 장관이 한 차례 얘기한 게 아닙니다. 두 차례 비슷한 취지로 거의 비슷하게 얘기했습니다. 대통령이 본인을 불러서 전달했는데 거기 뭐 중간에 어떤 다른 행정관이나 누가 전달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행정관 손을 거쳤다고 해서 그게 대통령이 직접 안 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이제 이런 사실관계에 대해서 적어도 지금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하고 있는 자의 진술이 있는데 그것도 2번. 네. 이제 그걸 이렇게 부인하는 게 받아들여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비상입법 기구 쪽지는 사실은 국회를 해체하고 대체할 기구를 만든다는 거고 그거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라는 지시였기 때문에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죄 성립의 핵심 증거입니다. 조기현 부위원장은 코미디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방금 전에 국헌문란의 핵심 증거다. 그만큼 중요한 자료라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 증거라고도 할 수 있는데
강 의원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근데 이제 비상입법 기구라는 것이 국회를 무력화하기 위해서 새로운 기구를 만드는 것이라면 그것은 사실상 국무총리 이런 사람한테 줘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지금 김영현 전 장관이 본인이 이걸 작성을 했는데 비상입법 기구라는 것이 그런 형태의 국회를 무력화하는 것이 아니라 비상경제명령 이런 것들을 준비하라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기재부 장관에게 줬다는 거예요. 저는 그 부분이 오히려 국민들의 눈높이에도 더 맞는 설명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곽종근 사령관이 뭐 요원이라고 발언을 했다가 이게 나중에 국회의원이냐라고 했을 때 또 맞다라고 이러한 형태로 김병주 의원의 그 민주당 의원의 유튜브에 나가서 뭐 이야기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예.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결과적으로 지금 대통령 입장에서는 불리한 부분은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곽종근 사령관에 대해서 김영현 전 장관은 이미 지난 기일에 있어서 증언을 한 부분들이 있지만 곽종근 사령관이 이제 2월에 증인으로 나왔을 때는 분명히 지금 얘기하고 있는 부분대로 이야기를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대통령 측에서 정확하게 뭐라고 다시 질문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그때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내용도 중요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박경민 대변인께 또 하나 쟁점이 되는 것이 뭐 포고령 작성도 있습니다만 그 안의 내용입니다. 네.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 당시 전공의 처단 포고령에 대해 김영인 전 장관에게 이걸 왜 집어넣었냐 웃으면서 얘기하니 김 전 장관이 경고라는 의미겠죠. 측면에서 그냥 뒀습니다라고 답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포고령은 상생적인 의미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 이렇게 주장이 되고 있는 것인데 실제로 이런 발언들이 헌법재판관들에게는 어떻게 반영될 걸로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국민들도 그렇고 헌법재판관들도 그렇고 정말 상식적인 판단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네.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그 상황은 기억하고 계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찌 보면은 거의 위증교사를 하는 듯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김용현 장관은 끌려가면서 그냥 즉흥적으로 거기서 입을 맞추면서 동의를 해주잖아요. 이건 정말 뭐 어설픈 연극을 보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그 헌재 변론, 그 4차 변론에서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걸 다 지켜보면서 네. 다 그 판단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아까 그 강 대변인께서 말씀하시면서 강전의 위원입니다. 네, 위원님께서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 비상 입법 기구 관련해서는 최상목 권한대행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최상목 대행에게 갈 그런 문과 쪽지 내용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더 아닌 것처럼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아마 비상 입법기구 관련해서도 부처 장관마다 아마 다 역할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이게 8쪽, 8쪽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 앞에 그냥 거기다 뜬금없이 8이라는 그 쪽번호를 매긴 게 아닌 이상은 아마 부처마다 다 그 임무가 있었을 것이고 비상 입법 관련해서 이제 어떤 예산 확보 측면에서는 최상목 당시 경제부총리한테 간 것이고 뭐 예컨대 그냥 이거는 가정입니다만 뭐 예. 행안부 이상민 장관한테도 또 갈 내용이 있었고 비상 입법 관련해서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 코멘트를 하고 싶었습니다. 네, 박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 강전의 위원께서 말씀해 주신다면 이 메모에 번호가 있었다. 그렇다면 8번의 번호를 받은 최상목 기재부 장관이었다면 다른 장관 국무위원들께도 전달됐을 것이고 각 역할이 부여됐던 거 아니겠느냐는 설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그렇죠. 왜냐하면은 조태열 장관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대통령에게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김용현 전 장관이 작성을 했었을지라도 결국에는 국무위원들에게 나눠주려고 했었던 것이 아니냐라는 그 생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면은 이 오히려 근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은요 이 비상입법 기구라는 것에 있어서 더 기재부 장관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만 줬다라는 것이 더 확증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만약에 지금 이 상황 뭐
최상목이 대통령 권한대행이 될 것이다라고 그때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을 때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그 정도의 국회를 대체할 만한 기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재부 장관이 아니라 국무총리한테 줬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드렸던 것이고 각 국무위원들에게 역할을 분담하면서 쪽지를 준 것이라면 오히려 이 비상입법기구라는 단어는 국회를 무력화하는 이러한 기구는 아니다라고 보입니다. 네. 일단 그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자, 아까 이제 우리가 이 지금 군 관계자들 구속 기소돼 있는 군 관계자들의 발언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도 상당히 헌법재판소의 심판 내용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정 대변인께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6일 날 곽종건 전 특수사령관의 정의신문도 앞두고 있는데 나와서 어떻게 발언이 대체로 예상컨대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용인 전 장관의 발언과 일치할 걸로 보입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기존의 발언이 번복돼야 될 수도 있을 텐데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예상하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은 이번 계엄에 관한한 두 사람이 기획 연출 주연한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은 운명 공동체일 수밖에 없어요. 지난번에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응하고 또 두 사람이 아까 뭐 위증 교사하듯 이렇게 말을 맞췄다라고 하는데 그 윤석열 대통령은 김용현 전 장관과 운명 공동체인 상황에서 같은 입장을 보일 수밖에 없을 거라고 아마 예상했을 겁니다. 예. 그런데 뭐 여인영 또 곽종근 이런 분들은 이미 검찰 조사 과정에서 본인들이 진술한 게 있고 이게 공소장에 다 드러나 있는 상황에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부인하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기억의 오류가 있을 수는 있는 거잖아요. 사람별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에서 찾아내서 예. 실제로 대통령의 그 워딩과 이분들이 들었다고 한 내용, 검찰 조사에서 한 내용, 이 부분의 차이가 무엇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데 집중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여론상으로 볼 때 조경보 위원장 대통령 지지층에서는 뭐 수사 내용이야 앞으로 이제 지켜봐야 될 테이고 재판 내용이야 또 헌법재판소도 마찬가지고 일단 대통령을 석방하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제 구속 기소되면서 석방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향후 윤석열 대통령이 보석 청구 또는 뭐 일시 석방 용구 다양한 뭐 제도가 있더라고요. 집행 정지 이런 걸 청구를 할 가능성 또 청구하게 된다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글쎄요, 뭐 청구 가능성이 저는 그렇게 높지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의 절차는 수사 절차여서 적법 절차를 위반했다고 하면서 문제 제기를 하고 그거를 지지층에 호소하는 필요성이 있어서 그런 주장을 하는 게 의미가 있었지만 지금부터는 뭐 피고인의 권리로서 할 수 있는 정도의 행사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보석 청구를 함으로써 뭐 물론 지지층에게 대통령은 석방돼야 되는데 왜 석방해주지 않느냐는 정도의 여론의 호소력은 있을 수 있지만 의미는 없고요. 또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필요적 보석 그냥 원칙적으로 보석을 해줄 수 있는 범죄 대상도 아니고요. 임의적으로 법원이 판단할 수 있는 그러니까 증거인멸 우려 같은 게 없었어야 되는데 구속 사유로서 이미 증거인멸 우려가 기재돼서 구속이 된 상태고 그 우려가 오히려 해소됐다기보다는 더 강화됐습니다. 헌법재판소에 나와서 김용현 전 장관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진술 과정에서 보인 태도를 보면 둘 간의 어떤 진술을 맞추고 진술을 오염시키는 정도를 넘어서 지금 이 같이 재판받게 되는 중요 임무 종사자들이라든가 이상민 전 장관 등 현재 수사 중인 다른 이 내란 사태 관여자들에 대해서 어떤 향후 진술의 방향을 지금 제시하고 있다고 보여져서 여전히 증거인멸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면 보석 인용 안 됩니다. 강 의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 앞서 잠깐 말씀드릴 게 있는데 네. 저는 지금 공수처와 검찰이 아직 제대로 기소는 했습니다만 수사가 안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부분 잠깐 말씀드리면 공수처에서 그 당시 대통령에 대해서 조사를 할 때 200쪽 가량의 질문지를 만들어놨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조사가 완전히 되었었다면 김영인 전 장관을 포함해서 관련자들에 대해서 완전한 조사가 되어 있다면 200쪽까지의 질문
질문지가 필요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사 기록을 헌법재판소에서 가지고 갔어요. 그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수사 기록을 그 채택하지 말아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가져갔습니다. 네. 그러면은 김영현 전 장관이 증인으로 나왔을 때 헌법재판소 재판관들도 그 기록을 보면서 뭐 요원인지 의원인지 뭐 다른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질문들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질문들이 나오지 않은 거예요. 네. 그것은 지금 수사 기록 자체가 굉장히 허술한 것이 아니냐. 저는 오히려 그 김영현 전 장관의 증인 신문을 보면서 대통령 측에서도 좀 디테일하게 질문하지 않는 듯한 느낌을 좀 받았었고 그것은 국회 측이나 재판관들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이것이 제대로 수사가 안 된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부분 이야기해 주시죠. 보석 청구 가능성. 저는 뭐 네.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근데 기본적으로 대통령 측에서 보석 청구를 하면 조금 아까 조기현 변호사님 얘기해 주신 것처럼 필요적 그 보석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사형과 무기만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임의적 보석으로서는 나와줄 수 있지만 대통령 측에서 보석 청구를 하기 전에 법원에서 직권으로 또 판단을 해줄 수가 있어요. 예. 이러한 증거인멸의 우려라든지 이런 것들이 해소됐다. 구속 사유가 해소됐다라고 법원이 판단을 했을 때는 이러한 보석 신청이 없어도 직권으로 판단을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저는 오히려 법원에서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겠습니다. 제가 송영길 대표가 그 보석 네. 청구를 해서 나왔었어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1심 판결이 나오니까 그때 법정 구속이 다시 됐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예, 잠깐만요. 방금 전에 방송 중 출연자의 휴대폰 소리가 울렸는데요. 청취자분들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니, 제가 말씀하시죠. 궁금한 거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 네, 이 중범인 경우는 보석을 신청하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게 이제 관례라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법 전문가들 어떻게 보시니까 내란죄 정도의 중범이면 보석을 신청하더라도 그거는 그 받아들여지지 않는 게 일반적인가요? 예. 그게 필요적 보석이라 해서 원래 네. 보석을 해줄 수 있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네. 10년 이상 중형에 해당되는 네. 혐의자에 대해서는 필요적 보석의 대상은 아니고 아니, 그렇다면 임의적 보석, 재판부가 판단해서 보석해줄 수 있는 요건이 되면 해줄 수 있는데 이제 그거에 해당되지도 않을 거다. 이렇게. 네, 이 정도로 아까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정원수 대변인께 묻겠습니다. 이 부분도 좀 오늘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계속해서 이 수사 주체, 수사 권리가 있느냐 이 부분을 공수처에 계속 또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란 혐의 수사권에 대해서 이 부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 부분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사권이 없는 그 공수처에서 수사를 한 것을 바탕으로 검찰이 기소를 하게 되면 법원에서 공소 기각의 가능성이 있다. 이 점을 염두에 두고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재판이 진행되는 절차에 저는 들어섰다고 보거든요. 네. 대통령이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왔기 때문에 만약에 뭐 이런 부분들을 변호인단이 전략적으로 계속 문제 제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재판이 진행되는 절차와 결과에는 그렇게 큰 변수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여튼간에 조계현 부위원장 구속 기소가 됐고 이제 재판이 있을 텐데 형사 재판이 진행되는 부분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는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가 또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이 관련 자료를 참고할 수 있는 거죠. 헌법재판소에서요. 이제 근데 원칙적으로 절차는 상호 분리돼 있기 때문에 네네. 형사 재판하고 탄핵 심판 절차는 다른 절차입니다. 영향을 주는지 여부로요. 영향을 네. 주죠. 왜냐하면 이 당연히 헌법재판소나 아마 국회 소추인단 측의 요구로 대통령의 공소장과 관련 기록 그 송부 촉탁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아니라더라도 이미 관련 수사 기록은 다 그 제출 받았기 때문에 예.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내란 혐의가 위헌 위법인지에 대해서 판단할 만한 증거들은 충분히 이제 헌법재판소에 도달해 있습니다. 이제 더해서 아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 기록 또 받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럼 더 이제 명확해지겠죠. 아마 이게 지금까지 확보된 수사 기록 외에도 추가적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찰이 수사한 것도 있었고 공수처가 대통령만 직접 대면 조사
못해서 그 피의자 신문조서가 작성되지 않았을 뿐이지 예. 이 관련된 수사를 진행하는 게 있습니다. 그 수사 기록까지 포함해서 검찰로 이첩이 됐기 때문에 그 수사 기록을 받으면 탄핵 심판 절차에서도 아마 추가적인 어떤 증거로서의 가치는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을 가지고 향후 남아있는 절차 증인신문 과정에서 지금까지 대통령 측이 주장하거나 부인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 반박할 수 있는 추가적 내용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뭐 형사 절차의 진행이 탄핵 심판 절차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양축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과 또 일반 내란 혐의에 대한 재판이 함께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서로 영향을 주게 된다라는 분석들이 나와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아마 그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 헌법재판소법 규정에 있어서 같은 사건으로 형사소송이 진행 중이면은 헌법재판소의 사건을 진행을 정지시킬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손준성 검사 같은 경우에 그 규정을 가지고서는 헌법재판에서는 진행이 안 된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도 같은 이유로서 그 탄핵 심판에 대해서 뭐 오히려 정지를 해달라거나 뭐 이런 형태로 진행을 할 수도 있겠는데 예. 시간이라는 게 이 지금 구속 기소가 됐잖아요. 그럼 형사 소송은 일단 2개월의 구속 기간을 2번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 정도까지 맥시멈을 할 수 있는데 이게 관련자들 증인 신문이라든지 이런 걸 했을 때 6개월을 맥시멈으로 다 채울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헌법재판소 역시도 180이라는 결과를 내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이 헌법재판소에서 사건을 정지시킬 수 있다는 거는 임의적인 규정이지 필요적인 규정은 아니기 때문에 헌재 내부적으로 검토는 할 것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헌재는 헌재 나름대로의 시계를 돌리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1부 마무리할 텐데요. 그 전에 재난 전달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오늘 저녁 7시 30분 전라남도 흑산도 홍도 지역에 강풍 경보가 발효됐습니다. 강풍이 불 때는 다른 차와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공사장 등 물건이 날아오거나 떨어질 위험이 많은 곳에는 가까이 가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고 듣고 KBS 열린 토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KBS 열린 토론. 세상을 바꾸는 질문 열린 토론이 시작합니다. KBS 열린 토론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30 그리고 KBS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KBS 열린 토론 여의도 내변인들 2부 이어가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박형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조기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강선애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네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조 부위원장께 먼저 좀 여쭤보겠습니다. 김영현 전 국방장관 변호인단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대행을 오늘 직권 남용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이제 밝혔습니다. 헌재의 정인으로 출석했을 당시 김 전 장관이 정인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하자 문 대행이 헌법재판관이죠. 본인이 하겠다면 할 수 없는데 그럴 경우 일반적으로 판사는 정인의 신빙성을 낮게 평가한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 부분을 두고 문 대행이 재판상 불이익을 줄 것처럼 해악을 고지했다. 이렇게 이 김영현 전 장관의 변호인단이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것인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첫 번째로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고발 자체가 너무 뚱딴지 같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네. 통상 형사재판에서도 그렇고 이게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니까 이 재판장들이 소송 지휘할 때 이런 상황에서는 그런 식의 어떤 주의 환기성 발언을 자주 하십니다. 그리고 중요하게 이 탄핵 소추인을 위한 증인으로 대통령이 요청해서 채택한 증인인데 대통령 측의
그 질문만을 받고 답변한 후에 반대 신문에 응하지 않으면 예. 당연한 겁니다. 그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거. 그 부분을 그냥 주의 환기차에서 환기시킨 거고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그냥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대통령 측의 요구를 받고 그 얘기를 듣고 섬뜩해가지고 그냥 응한 거잖아요. 이게 무슨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죄입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여전히 이 탄핵 심판 절차에 대해 흠집 내고 자꾸 절차 진행에 문제 제기를 해서 결국에 나중에 결과가 나오면 불복하려고 여러 가지 자락을 까는 거에 불과할 뿐이지 네. 법률적으로 직권남용죄가 성립되지도 않고요. 문영배 대행의 그러한 소송 지휘에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저는 그 상황 문영배 그 상황을 잠깐 잠깐만요. 박경리 보면요. 대변인 말씀 듣고 광재현 의원한테 갈게요. 그 상황을 보면 이제 현재 4차 변론에서 김용현 전 장관이 윤 대통령 측 증인 신문에 응했죠. 네. 그런데 이제 국회 측 반대 신문에 대해서는 거부하려고 한 거잖아요. 물론 이제 정회 후에 다시 응하기는 했지만, 근데 이렇게 선택적으로 본인에게 유리한 증언만 하겠다는 태도가 이제 온당치 않고, 그래서 이제 문영배 대행이 지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럴 경우 일반적으로 판사는 증인의 신빙성을 낮게 평가한다고 일종의 조언을 해주면서 네. 그러니까 증언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선택권을 준 것인데 그걸 가지고 이제 문대행을 고발까지 한다는 거는 저는 자기 무덤을 파는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근데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한 사람은요. 본인의 범죄 혐의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네. 네. 당연한 권한이에요. 그래서 지금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본인도 공범으로서 이미 기소가 돼서 재판 중인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한 것인데 문영배 소장의 이러한 발언은 사법부의 신뢰를 떨어뜨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떤 점에서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증인의 당연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뭐 이런 것들이 어떠한 법관의 판단에 있어서 증인이 그동안 했던 증언의 신뢰성을 떨어뜨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증인에게 굉장한 압박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이거는 정말 저는 굉장히 절차를 지키지 않은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문영배 소장이 뭐 최근에 뭐 개인적으로 뭐 이재명 대표와 친하냐 이러한 이야기들도 있지만 이번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그리고 형사 그 사건에 있어서 사법부가 스스로 신뢰를 저버린 행동들을 저는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을 때 서부지방법원에서 나온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형사소송법 규정을 배제하는 이런 아무도 듣지도 보지도 못한 영장을 발부하는 것,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네.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었는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라는 말만 있고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거예요. 현직 대통령을 구속하면서 그렇게 성의 없는 그 이유를 밝히는 것 이런 것들이 알겠습니다. 사법부가 국민들의 신뢰를 잃어가는 모습이 네. 아닌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강재현 위원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들은 또 많이 들었던 부분인데 뭐 우리 청자분들이나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할 수 있는 이 부분입니다.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대행이 한 그 발언이 일반적인 법정에서도 판사가 이런 이야기를 전혀 합니까? 안 하죠. 전혀 하지 않습니다. 증인에게 이런 형태로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한 압박이고 저는 굉장히 법에서 위반된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김용현 전 장관 측에서 직권남용으로 고발하겠다고 한 게 저는 근데 이게 유죄까지 판단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재판 지휘권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기 때문인데 근데 그것을 넘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인 법정에서는 흔치 않은 일이라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있습니다.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청구인 측 그러니까 형사 피고인 측 증인 아닙니까? 네. 그러면 피고인을 위해서 한 증언인데 증언 내용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재판관들이 보기에도 그렇고 이게 설득력이 잠깐 떨어지는 것 같아 보였기 때문에 그러면 반대 신문을 통해서 증언의 취지를 좀 분명히 할 수 있을 거로 봤는데 그걸 안 한다는 상황 자체가 이례적이에요. 그러면 예. 재판관들이 이런 식으로 해서 소송주의를 합니다. 한 번씩. 반대 신문을 통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는 것이 지금 증인에게도 좋지 않겠습니까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이거는 신빙성을 낮게 평가한다고 굉장히 단정적으로 이야기한 거잖아요. 저는 이런 형태의 발언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주제를 좀 바꿨어요. 정광재 대변인께 여쭤보겠습니다. 자, 이 국회에서는 내란 특검법 일단 지금 국회에서는 본회의에서는 통과가 됐죠, 그죠? 네, 통과됐고 그렇습니다. 이제 최상목 권한대행이 가 있는데 국민의힘은 어떻게 봅니까? 국민의힘 내부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금 뭐 수사도 하고 헌법재판소도 가동되는데 특검이 필요하냐 이런 주장도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당 분위기만 놓고 보면 네. 특검 무용론이 조금씩 확산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그 국회를 통과한 민주당의 내란 특검법은 사실 우리가 생각하면 최악의 내란 특검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것을 막기 위해서 차악으로라도 계엄과 관련한 특검법을 자체 발의했었던 거잖아요. 근데 민주당이 결국에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지금 국회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사실 민주당 마음 먹기 나름이에요. 4.10 총선에서 범야권이 192석 가져간 이후에 민주당은 국회에서 하고자 하는 일은 뭐든 다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란 특검법 통과시켰는데 31일 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네. 아마도 거부권을 행사하게 될 겁니다.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높게 보시는군요. 네, 거부권 행사하게 되면 다시 재의결 과정을 거칠 텐데 재의결에서도 우리 당에 뭐 이탈표 8표 이상 나오지 않을 거기 때문에 예. 이게 폐기가 될 거예요. 그럼 민주당은 사실 실효성이 없는 특검법을 계속해서 다람쥐 쳇바퀴 돌리듯 하려고 할 건데 과연 지금 기소까지 돼 있고 지금 민주당 뭐 기소할 정도로 충분히 다 수사가 돼 있다고 얘기하고 예.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 또 추가로 수사하겠다고 해서 특검을 만들겠다는 건지 이게 결국에는요. 특검법이 갖고 있는 몇 가지 독소 조항들 우리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인지 사건에 대한 수사 또 언론 브리핑 어쩌면 있을지 모를 조기 대선 과정에서 네. 특검의 수사 방향이 조기 대선에 막대한 영향을 주기 위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볼 수밖에 없는 일을 스스로 민주당이 자초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박경미 대변인께 이렇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민주당의 주장은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내용이니까 지금 방금 전에 정광재 대변인이 예상하는 대로 최상목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고 제의가 오더라도 국민의힘에서 뭐 당론으로 채택이 되든 아니든 부결이 돼서 폐기가 된다면 민주당이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어떤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높을까요? 지금으로서 뭐 예단하기는 어려울 것 네. 같고요. 우선 그 검찰 기소와 재판이 시작돼도 국회 내란 특검법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 윤 대통령이 지금 그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범죄에 대해서는 특검이 더욱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에 해당되지 않는 그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서만 구속 기소를 한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 특검에서 밝혀야 하고요. 근데 이 특검 수사로 나머지 혐의 사실이 공표되면 그 조기 대선에서 뭐 타격을 입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저렇게 그 결사 반대를 하는데 예. 그 제대로 밝히라는 게 국민들의 뜻이라는 점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민주당이 그 특검법 관련해서 국민의힘의 요구를 뭐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하는데 사실 민주당은 너무나 통 큰 양보를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기억을 되살려 보면은요. 그러니까 첫 번째 특검법이 있었고 두 번째 특검법을 발의할 때 이미 그 제3자 추천 또 야당 거부권 삭제했고요. 제3자 추천을 받아들이고 야당 거부권 삭제했고 그때도 이제 크게 대폭 수용을 한 거죠. 대승적으로 수용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특검을 발의할 때는 이제 외환죄, 내란행위 선정, 선동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 대상에서 제외를 했고 예. 또 수사팀 검사랑 수사기관 등을 대폭 축소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국힘이 문제시하는 것은 수사 중 인지하게 된 범죄 행위인데 이거는 사실 필수 불가결한 조항이에요. 그러니까 비상계엄을 통한 내란 행위가 어느 범위까지인지 가늠하기 어렵잖아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경계를 먼저 쳐놓고 시작할 수는 없는 거죠. 만약 네. 이거를 제외한다면은 그냥 윤석열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한 뭐 허수아비 특검법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미 너무나 많이 양보를 해와서 민주당 내부에서는 너무 다 내준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자성론까지 나올 정도인데 글쎄요. 근데 특검법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민주당이 거기서 이제 더 양보를 할지 31일에 최상목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니 좀 더 양보를 할지는 이제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 대변인 민주당에서 잠깐만요. 박 대변인 하신 말씀이 여러 차례 이제 보도가 됐고 했는데 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최상목 권한대행이 있는 한 똑같은 일이 또 벌어질 수 있어서 네, 제가 여쭤봤던 겁니다. 그러니까는 더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 그래서 민주당의 움직임이 있을 수 있습니까?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해야 되겠죠. 그래도 우리가 안정적으로 국정을 좀 그러니까 국정을 우리가 운영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또 뒷받침을 하고 이제 함께 가야 하니까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 관계님, 네. 내란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더 들여다봐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특검을 계속 진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은 이미 기소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요. 그러면 탄핵심판 사유에서 내란죄 왜 뺐습니까? 탄핵심판 사유에서 내란죄 그대로 뒀으면 형사사건뿐만이 아니라 헌법재판소에서도 다시 한번 판단받을 수 있었고 예. 그 과정에서도 증인을 부른다든지 이런 형태로서 입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민주당의 지금과 같은 이야기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많지 않았어요. 여론조사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여론조사의 개요를 미리 말씀드립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중앙일보가 한국갤럽에 의뢰를 해서 23일, 24일 전국 1,031명을 무선 가상번호 전화 면접 조사를 실시한 결과가 있고요. 또 하나는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의 의뢰를 받아 지난 23일, 24일 전국 1,002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자동응답 조사를 실시한 결과입니다. 먼저 정광식 대변인께 여쭤보겠습니다. 한국갤럽이 실시한 조사를 보면 중앙일보와의 공동조사죠. 정당 지지율이 민주당 40%, 국민의힘 41%로 나타나고요.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국민의힘이 45.4%, 민주당이 41.7%로 나타나는데 뭐 접전입니다. 이렇게 결과 나오는 이유 무엇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보시는지요? 사실 저도 기자 생활하면서 여론조사 많이 해봤고 여론조사 진짜 열심히 연구도 해봤는데 이렇게 빠른 시기에 우리 정당에 대한 지지도가 올라올 거라고 생각해 보지 못했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전략기획특위의 그 조정훈 위원장도 우리 당이 잘해서 우리 당에 대한 지지가 올라왔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이렇게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라고 했는데 첫 번째는 저는 민주당의 폭주에 대한 국민들의 자각이 현실화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일부 우리 그 강경 지지자들은 계엄령이 아니라 계몽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네. 동의하지 않습니다만 실제로 12월 3일에 그 비상계엄이 있었기까지의 과정에서 우리가 정치에 조금 무관심하면서 민주당이 얼마나 이 국정 운영에 회방을 놨었던가 이 부분을 잘 간과하다가 그 부분에 대한 자각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 두 네. 번째는 실제로 조기 대선이 현실화될 수 있다. 그렇게 됐을 때 민주당이 이 입법권을 장악한 상황에서 행정권까지 가졌을 때에 대한민국이 어떻게 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가 반 민주당 정서 또는 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정서로 집결되고 있고 그것이 우리 당 지지로 확산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판단해 봤습니다. 네. 조기현 부회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국민의힘이나 보수층이 결집한다는 이야기는 계속 네. 추세로 분석해 오던 것인데 뭐 민주당하고의 큰 차이는 아닙니다. 또 이 엎치락뒤치락 하는 상황이 또 전개될 가능성이 높은데 민주당 지지층들이 더 보수 결집 지지층처럼 결집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은 이 지금 여론조사를 보는 시각이나 이 평가가 그 정광재 대변인 말씀하신 내용인 것 같은데요. 네. 너무 미리 여론을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여론은 국민의힘이 잘해서 올라온 게 아니라는 것 국민의힘 동의하실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이 지금까지 잘못한 지점이 갑자기 부각되기 시작하면서 민주당 지지율이 정체되거나 떨어지거나 이것도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추이 자체로는 정당 지지라는 수치 자체는 그렇게 보이는 게 맞고 민주당의 긴장 요인이 있는 것도 분명하지만 이 양 당의 잘잘못을 갖고 선호평가를 한 부분은 분명히 아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분석해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수의 활성화돼 있고 표집이 과다한 것도 분명한 게 맞습니다. 근데 반면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 지지층이라든가 중도층에서 왜 민주당에 대한 적극적 응당을 하지 않느냐가 이제 민주당의 과제죠. 그까지는 맞는데 지금 중요하게 봐야 될 점은
최근 여론조사에서 잡히고 있는 중도층의 응답입니다. 네. 그러니까 정권 교체에 대한 정권 연장을 물었을 때 정권 교체 요구가 실제 훨씬 높게 나오고요. 이 탄핵 심판 찬성, 네. 또 비상계엄이 잘못됐다, 내란죄에 대해서 대통령에 대한 구속이 맞다라는 답이 훨씬 높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 전체적인 여론 추이가 크게 바뀌지는 않았는데 정당 지지율에서 나타나는 이 보수층이나 지지층의 결집 효과가 드러나고 있는 것은 분명하고 이 부분에 알겠습니다. 대해서는 민주당이 긴장하지만 그렇게 보이는 거 이 착시 효과에 안주하고 만족한다면 국민의힘은 아마 한 달 후에 여론을 어떻게 분석할지를 가지고 예.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 초래될 겁니다. 네, 정권 연장, 정권 교체 여론조사 결과도 정리해 주는 대로 바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강전희 위원께는 이걸 여쭤보죠. 자, 같은 이 한국갤럽과 중앙일보 조사에서 차기 대통령 선호도를 물어봤는데요. 네. 이재명 대표가 36%, 김문수 장관이 16%, 홍준표 시장 10%, 한동훈 전 대표 8%, 오세훈 시장 7%, 김덕연 경기지사 4로 나왔습니다. 일단 궁금한 건 김문수 장관이 이렇게 높게 나오는 배경은 뭡니까? 저는 김문수 장관이 어떠한 보수의 아이콘 이런 형태로 이미지화되어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예. 여론조사가 늘 있어 왔지만 김문수 장관 같은 경우에는 ARS 이런 데 있어서 후보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 대통령의 탄핵 이후의 여론조사에서 주관식으로 물어보는 데 있어서 김문수 장관이란 이름들이 자주 나왔고 그리고 그 이후엔 ARS에도 김문수 장관이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부분이 굉장히 좀 높게 나오고 어떠한 여론조사에서는 김문수 장관과 이재명 대표가 오차 범위 내에 있는 것처럼 이런 것들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요. 저는 이재명 대표가 여기까지 민주당의 유일한 대권 주자로서 일극체제로서 올 수 있었던 것이 네. 선명성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에 대해서 민주당으로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선명하게 싸울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민주당 지지자들이 좋아했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해요. 예. 근데 지금 이 탄핵 국면에 있어서 국민의힘 보수 지지자들은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됐을 때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누가 선명하게 싸워줄 것인가? 이 부분에 있어서 뭐 홍준표 시장, 원희룡 전 장관과도 조금 이미지가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탄핵 이후에 초반에 그 국무위원들이 모두 국회에 가지 않았습니까? 그때 예. 일어나서 사과하라고 했을 때 김문수 장관 혼자서 그냥 앉아 있었던 모습이라든지 그리고 그동안의 어떠한 강성으로 보였던 부분들 이런 것들이 좀 강성 지지자들의 마음에는 저 사람이 민주당과 선명하게 싸울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셨던 게 아닌가 싶어요. 네. 근데 다만 김문수 장관이 만약에 조기 대선이 이루어질 때 이러한 지지율이 계속할 것인가는 저는 약간 의문이 있는 게 이분의 살아오신 궤적에 대해서 뭐 홍준표, 원희룡, 유승민, 한동훈 이런 사람들만큼 국민들께서 많이 알지는 못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어떠한 개인적인 매력들이 만약에 더 드러난다면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아니라면 지금 이 탄핵 국면에 있어서의 아이콘으로서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전에 조기현 부위원장이 언급했던 정권 교체와 정권 연장과 관련된 앞서 소개해드린 오늘 또 소개해드리는 리얼미터의 조사 결과는요. 야권에 의한 정권 교체를 바란다는 응답은 49.1%, 집권 여당의 정권 연장을 바란다는 응답은 46%로 나타나서 3.1%포인트 차이로 나왔습니다. 박경미 대변인께 이걸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가 차기 대통령 선호도에서는 앞서 소개해드렸던 한국갤럽 중앙일보 조사에서 36%로 가장 높기는 합니다만 좀 정체되어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명계 쪽에서 김부겸 전 총리, 임종석 전 비서실장, 김경수 전 지사, SNS나 언론 통해서 인터뷰를 통해서 좀 쓴소리도 나옵니다.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다자 대결에서 이재명 대표가 이제 1위고 양자 대결에서도 보면 모든 후보에서 이기기는 하지만 뭐 아직 좀 압도적이지는 못한데요. 그 윤석열이라는 어떤 뭐 절대 악이 제거되면서 그 이재명 대표의 이제 사법 리스크가 부각되고 있기 때문일 텐데요. 글쎄요, 근데 이 사법 리스크라는 게 그 검찰과 언론이
그러니까 키우고 또 보수 유튜버들이 이제 증폭시킨 거죠. 근데 이 여론조사에 답할 때 민주당에서는 이제 이재명 후보가 이제 독보적인 지지율을 보이니까 아무래도 이제 좀 날카로운 잣대로 평가해서 응답을 하고 국힘에서는 이제 여러 주자들이 좀 고만고만하기 때문에 좀 예. 두루뭉실하게 평가하는 면도 없지 않은 것 같고요. 그러니까 현재는 좀 대략적인 인상의 기초에서 이제 국민의힘 후보들한테 응답을 하고 있지만 그 조기 대선 국면이 본격화해서 국힘 후보들도 좀 정리가 되어 가면 거기서도 비판적인 평가가 함께 이루어지면서 좀 균형을 맞추어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최근에 그 뭐 7번째 나라 랩 이 행사에서 예. 이제 여러 소위 비명계라고 하는 분들이 이제 뭐 어떤 축사를 통해서 혹은 예. 또 다른 SNS를 통해서 의견 표명을 해주고 계신데 그냥 당내 다양성이라는 그냥 원론적인 그런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는 일들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정건수 대변인, 예.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재판도 좀 속도를 낸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26일, 그렇죠. 2월 26일에는 종결이 되고 그리고 3월경이면 공직선거법 위반 2심에 대한 결과가 나온다. 바로 이것이 상당히 이 민주당 내에서의 차기 대선이 있다면 또 향후 정치 지형에서 중요한 분水岭이 될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예. 그 박형민 대변인께서 윤석열 정부의 최근 상황에 대해서 거대 악의 퇴장이라고 하셨는데 아마도 뭐 절반 가까운 국민들은 거대 악에 대한 평가를 이재명 민주당 대표로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호감도 이런 것들 여론조사 통해서 보면 충분히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2월 26일 날 결심 공판이 있으면요. 대체로 한 달 내에 선고 공판이 있게 되는 거죠. 1심과 판결 내용이 크게 다를 게 없다라고 한다면 그 2주 아니면 나을 겁니다. 3월 둘째 주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2심 공직선거법 결과가 나오게 될 텐데 이 부분은 많은 법조인들이 예상하기를 1심 판결을 해서 2심 판결 일부 감경 사유가 있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피선거권 박탈이 취소되는 정도까지 나타나기는 어려울 거라고 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정치적 변수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대선 후보로 되는 데까지는 뭐 2심의 사법 리스크가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겠지만 네. 그것이 본선 후보로 나왔을 때 1심 판결과 2심 판결이 갖는 사법적 무게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유권자들의 평가는 그 이후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를 것이다. 이렇게 예상해 보고 있습니다. 오늘이 설날이고 하니까 강전의 위원과 조기현 부위원장에 그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뭐 대선이 있든 없든 설명절 시작하는 또 오늘 첫날이니까요. 짧게 올해를 좀 정치판을 간통할 시대 정신은 무엇이 될지 두 분께 여쭤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조기현 부위원장부터요. 글쎄요. 이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서 굉장한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죠. 국민들이 아마 설 연휴 가족들끼리 모이셔도 이런 민생의 어려움 뭐 이런 문제가 화제가 될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얹어져서 이 정치권이 비상계엄 내란이라는 이 사태로 인해서 이 혼란이 계속되는 상황을 왜 빨리 정리 못하느냐 이런 요구가 있을 수밖에 없어서요. 그래서 대선으로 가든 아니면 이제 어쨌든 이 대통령 수사 문제라든가 탄핵 마무리해 주시고요. 절차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안정과 그 안에서의 뭐 성장 이게 이제 필요한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안정과 성장이 될 것이다. 저는 강재대변인 짧게 한 말씀해 주시죠. 원칙을 지키는 대한민국에 대한 국민적 갈망 이런 것이 시대 정신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까지의 민주당의 폭주 그리고 대통령이 지금 형사사건과 헌법재판 그 탄핵심판 과정에 있어서 정말로 이 사법 시스템이 원칙을 지키고 있는가 우리 국민들께서 보고 계시거든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KBS 열린 토론 여의도 내변인들 이것으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전달 내용이 있습니다. 날씨 관련입니다. 현재 중부지방과 충남, 전북 지역에 대설주의보가 발효되어 많은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서울과 수도권에도 5에서 15cm의 눈이 내린다고 하니까요.
고향 가시는 길에 빙판길 미끄러지지 않도록 많이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설 연휴가 시작하는 날입니다. 시작이죠. KBS 열린 토론 노래 한 곡 들으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The Rolling Stones의 Beast of Burden 전해드립니다.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 배종찬이었습니다.